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익물권을 배우는데 잘 들리시죠? 용익물권은 지상 지역 전세권 각각 한 문제씩 나오고 유치권 한 문제, 저당권 두 문제 뭐 해서 한 대여섯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용익물권은 우리는 갑이 요 토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을 때 갑이 소유자인데 요 갑의 토지를 빌려 쓴다는 거죠. 갑의 토지를 빌려 쓰는 자를 용익물권자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목적이 다 다르지. 지상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도 있고 또 세 가지 전세권이 있는데 이 갑의 토지를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목적은 여기다가 건물을 짓거나 수목, 무슨 뭐 분묘, 요 정도, 지하 터널 이런 것들을 지상권자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세권은 요 토지를 빌려 쓰는데 중요한 것은 전세권 그냥 땅을 빌려 쓰는 목적이 용도에 쫓아서 그냥 만약 이 토지가 과수원이라면 과수원의 용도에 쫓아서 그 다음에 지역권은 이 토지에 누군가가 지역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요역지가 있어야 돼. 요역지가. 그래서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한다.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맨 처음에 배울 때 11월 달에 오시면 따라서 합격을 위하여 맨날 배웠다고. 이게 위하여 이렇게. 용익물권을 위하여인데 도대체 뭘 위하여냐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지상권은 갑의 땅을 빌려 쓰는 목적이 다시 한번 지상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취득 원인은 계약 아니면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이 될 텐데 여기서 계약을 할 때 우리 중요한 것은 존속기간을 지상권의 계약을 체결할 때 존속기간을 얼마 동안 빌려 쓸 것인가 존속기간 두 가지가 있대. 계약을 할 때 정했음, 정하지 않았음 두 가지. 근데 지상권은 별거 없는데 공부할 게 엄청 많아 정말. 가르치는 사람도 아침에 올 때 머리가 좀 기분이 안 좋다고 이걸 어떻게 해서 암기시킬 것인가 고민하면. 지상권에서는 존속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정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남의 땅을 빌렸을 때 지료도 정한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지상권의 특수한 효력에 무슨 뭐 전물청이 있다, 무슨 뭐 지물청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배웠던 내용이야. 그리고 지상권의 성립 원인 중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여기에 관법지 있지, 관법지 그거 몇 개 외우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일단 여러분들은 1번 문제 풀어보면서 해결하자고. 1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지상권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토지 전부가 일부에 동그라미 쳐. 일부에. 지상권은 일부에 동그라미. 성립 동그라미 그리고 뒤에는 없다 동그라미 나왔지?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는 뭘 배우냐면 총칙에서 이렇게 써.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 메모해버려. 일부에는 무엇이 없다고 배웠어. 그걸로 해결하는 거야. 일부에는 소주 없다. 이렇게 여러분 써놔. 일부에는
소유권과 저당권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따라서 소유권과 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하면 되지. 이렇게. 이거 외울 것 없어. 지역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전세권도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거. 2번.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여봐.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정했는데, 여기 보자. 기간이 만료되면, 들어봐. 존속기간이 정했을 때는 30년, 15년, 5년을 넘게 계약을 체결해야지. 30년, 15년, 5년 넘게 해야 되는데,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를 빌려 쓰는 을은 기간이 만료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토지를 더 쓰고 싶은 경우도 있고, 그만 쓰고 싶은 경우도 있고. 기간이 만료되면. 그럼 만료되면 재산권자는 토지를 더 쓰고 싶다. 그럼 토지를 더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도해? 그러지. 좀 쓰고 싶다 그래야지. 그것을 갱신 청구라고 그래. 그러면 갱신 청구하면 임대인이 예스냐 노냐 요즘에 유행어지? 예스나 노냐 한 달 내에 답을 다오. 이준석. 나하고 같은 광준이 씨야. 그래서 내가 지지하고 있어. 우리 광준이 씨가 별로 없거든, 이거. 그래서 갱신 청구했더니 예스 하면 갱신하면 돼. 이거 그러면 약정갱신에 접어들고 안 돼. 거절하면 좋다. 히든카드. 지상물 사가시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쓰고 싶지 않으면 그냥 모든 용익권자들은 다 원상회복해야 돼. 지상물을 수거해서 그리고 다 원상회복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시험은 이따가 이제 체크해 주겠지만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여기 봐라. 갱신 청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못 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체크해주면 선택적으로 그럼 틀렸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갱신 더 쓰고 싶으면 갱신 청구하고 그리고 설정자가 예스 하면 약정갱신에 접어들고 못 해주겠다 그러면 지상물 사가시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는 이제 내가 지상권에서는 왜 강조를 하냐면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여러분들 토지 임대차에서 한 문제 내버리거든. 토지 임대차에서 한 문제 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문제 내기 때문에 지상권에서는 낼 수가 없어. 중첩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알고 하시고 그러면 토지 임차에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영순이야. 영순이. 한 문제 꼭 나온다. 그때 가서 자세히 배우고 자, 여러분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돼.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2번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 설정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갱신 청구 또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거기다 선택적으로 동그라미 쳐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더 쓰고 싶으면 갱신해달라 해. 그러니까 갱신 청구다 요거 지상물 매수 청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거 청구했더니 다 같이 거절당했을 때 건물 사가시오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참고 이 정도 아시면 돼. 선택적으로 동그라미. 세 번째, 우리는 물권 충칙에서 자 물권과 채권이 재산권인데 이게 공통적 특징이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 특징이 상속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처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리는 포기할 수 있다고 배워서 공통점이. 그럼 여기서 처분인데 우리 처분은 다 할 수 있어. 근데 제한물권은 이 용익물권은 중된 권리거든. 이거 종속적인 권리. 그래서 처분할 때 불리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불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불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다 없다 없어 이런 거. 다시 불리하여 밑줄 그으셔봐. 자 지상권은 그리고 여기 봐. 우리는 불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게 한 개 있었잖아. 따로
따로 국밥이 가능한 게 뭐였어? 지상권만, 그러니까 지상권만 건물 따로 팔거나 또는 지상권 따로 팔거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분리하여 다 없는데 있다 하는 게 지상권. 그리고 여러분들은 2번에, 3번에다 별표 해놓고 여기서 3번에다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물어보면 분리하여 처분할 수 다 없는데 있는 것이 뭐였어? 하나? 지상권만 우리 다 공부했던 거예요. 지상권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분리하여라는 말을 외우셔야 돼. 분리하여. 그래서 자,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해둔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해야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료, 여기 봐라. 지상권에서는 지료를 주기로 했다면, 지료를 주기로 정했다면, 등기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외울 것 없어. 물권법에서 등기하는 이유는 계약 내용을 확실하게 하려고, 대항하려고. 그리고 등기하는 건 너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지료가 안 정해졌으면, 지료를 정했으면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 안 정해졌으면 없는 거예요, 지료가. 읽어보자. 근데, 여기 봐. 이 갑이, 요 토지를, 여기 봐, 을과, 요 우리 지상권자인데, 지료를 주기로 해놓고, 지상권자가 2년 연체하면 끝내자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2년 연체는 이 소유자가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놓고 여기서 1년 지나서 땅을 팔았던 거예요, 이렇게. 땅을 A에게 팔면 이 양수인은 따로 2년이어야 돼. 합해서 2년이어야 돼, 연체 기간이. 우리는 그래서 지상권은 항상 두 개 외워야 돼. 따로 처분할 수 있고 따로 2년이어야 된다. 머릿속에 기억해버리면 돼. 그러니까는 토지를 산 사람도 자기 몫으로 2년 연체해야 돼. 그냥 지상권은 다 이제 따로따로가 두 개 나와. 그래서 읽어보시면 4번 지상권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밑줄 보셔. 이제 포인트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지상권 설정자가 너에게 지상권 설정해놓고 토지를 팔았구나. 그럼 토지를 산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연체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 수 있을 때 합해서 2년이요, 따로 2년이요. 그리고 여러분 연체료는 절대 합하지 않아.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공용 부분의 지료도 마찬가지고 다. 집합건물법에서도 그냥 지료만 연체 그러면 동그라미 밑에 연체 그러면 승계된다, 승계 안 된다. 승계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버려, 연체만 나오면. 그래서 4번은 맞고, 그래서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담보지상권인데, 여기 보자. 지금 갑의 토지에, 갑이 소유하는 토지 A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봐. 그럼 저당권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토지를 팔아서 경락대금으로부터 변제만 받잖아. 그러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 설정자는 건물 지어도 돼,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럼 건물 지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으니까 쉽게 경매가 이루어져. 근데 이 갑이 저당권 설정해 놓은 후에 건물을 지어버리면 이 건물 때문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경매가 쉽게 안 된다고. 그래서 건물 못 짓게 하려고 저당권자가 지상권도 갖게 되고, 저당권도 갖게 되고, 동시에 지상권도 갖게 된다. 이것을 다 같이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래, 담보지상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담보지상권은, 건물 못 짓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 그러면 이 갑의 소유의
저당권도 설정해놓고 지상권도 설정했는데 제3자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건물을 지으면 이 토지 점유는 누가 하냐면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지금. 이때 저당권자는 제3자에게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만. 철거 청구 못해 이런 게. 근데 담보지상권은 거기다가 건물 못 짓게 하려고 한 것이므로 담보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건물도 철거 없이 할 수 있어. 그러면 담보지상권을 갖고 있는 목적이 이 땅 사용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건물 짓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경매가 어려우므로 건물만 못 짓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지상권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쓰는 사람에게 내가 손해가 생겼더니 손해배상 해주시 헐수. 손해가 안 생겼다고. 왜? 저당권이랑 점유하는 거니까. 그래서 손해배상도 안 되고 부당이익도 안 되고 건물 철거시 할 수 있어. 이게.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을 누군가가 건물 지어서 철거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외워본다. 저손지철. 이걸 외우자. 담보지상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5번에다가 밑줄 그어봐. 금융기관이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밑줄 그어서 지료 없는 지상권 이렇게. 지료 없는 지상권.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위 판례가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담보지상권. 그러면 여러분들 외울 것 없어. 지상권은 사용하려고 지상권을 한 것이야. 건물 못 짓게 하려고 한 것이야.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지상권은 손해가 생길 수 없어.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부당이득도 내놓지 못한다. 즉 우리는 물권법에서는 다 같이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무슨 짓 할 수 있어서 3개. 물부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물부손 중에서 지상권은 부손은 있다고 없다고? 없어. 부손은 물만 있다고 이렇게. 그것도 그 물권적 청구권이 철거 청구만 할 수 있다 아시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저당권은 물부손 중에서 뭐만 할 수 있어?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부당이득 내놓으라고 못하지. 과실 수취권 없었어. 저당권. 그러니까 손해가 생겼으면 손해배상만. 그래서 외워본다. 저손. 지상권은 뭔 짓만. 철거 청구. 그냥 거기다가 5번에다 그렇게 메모해. 저손지철 이렇게. 저당권은 손해배상. 그 다음에 담보지상권은 뭔 짓만. 철거 청구만 이렇게. 그래서 이게 2년 전부터 계속 유행하고 있었던 지문이야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시험에 한 문제 내버렸던 거예요 저게. 한 문제 내버렸기 때문에 따로 한 문제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따가 문제도 볼 거예요. 그냥 반까지 하나의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 담보지상권은 채권 해소하려고 한 것이므로 돈 받으면 저당권 없어지는 것처럼 담보지상권도 같이 없어져 버려. 자, 빨리 읽어보자. 금융기관이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채무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밑줄 그어서 채무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이것을 무슨 지상권이라고 그래? 담보지상권 이런 말을 쓴다고. 배제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지문 나오면 주의하셔. 담보지상권은 뭔지만 할 수 있다고? 철거 청구만. 부당이득.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있잖아. 물권자는. 그러니까 물권 침해 시 3대 구제 수단이 뭐냐 생각하시고 그거 있냐 없냐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 문제 2번 본다. 이거 지금 담보지상권이야 이게. 문제 2번. 을은 갑소유의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무상의 지상권도 함께 설정하였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번. 병이 무단으로 토지의 건물 신축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을은 갑소유의 나대지. 이것만 바꾸면 돼.
맞네. 을은 갑소유의 나대지에 뭘 저당권도 설정하면서 또 뭐도 갖고 있어? 요거 지상권도 함께 갖고 있는데 병이 건물 지었다고 나오잖아. 병이. 그러면 병이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지상권자 을은 병에게 건물을 철거하라 할 수? 그래, 조선지철 이렇게 써. 거기다가 또 기업권에다가 가만히 있지 말고 조선지철. 2번, 토지를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을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병에게 임묘상당의 손해배상, 이게 부당이득이거든. 부당이득 내놓으실 수 없어. 조선지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물어보려고 얘기해놓고 있어야 돼. 물권법은 물권 침해 시 물청, 부청 3대 구제 수단 손청을 물어본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3번, 을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 여기 봐라.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없어지면서 지상권도 존재 가치가 없어지지 않아.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그럼 정답이 몇 번? 1번 이렇게. 쉬운 거요. 다시 저손지철. 오늘 하나 따로 외우고 가. 저손지철. 2개만 딱. 더 공부할 거 있어 없어? 뭐가 궁금해? 건물의 축조로 교환가치가 감소되더라도 저당권은 교환가치가 감소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 저당권자는 4가지 물청, 부청, 즉시변제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있어. 이렇게 어디 교재 보자. 궁금하면 자, 페이지 몇 페이지 펴냐면 53페이지를 펴보셔. 53페이지에 요약지 53페이지 6번 보면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에 저당권의 침해 구제 수단이 4개 있어. 한번 외운다. 물청, 손청, 즉청, 그 다음에 보청. 4개가 있어. 저당물 보충 청구권 이런 구제 수단이.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 봐라. 저당권의 침해로 손해가 생기잖아. 교환 가치가 감소되면 손해가 생긴다고.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 손해배상 청구권은 거기다 중요한 것은 빗줄 것이고 실행 전에도 이렇게 메모해버려. 이왕에 나왔으니까. 자, 저당권의 침해로 교환 가치가 감소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저당권자의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는 경매해보고 나서 경매 전이라도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저당권의 침해로 손해가 생기면 경매 전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실행 전에도 이게 포인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다 청구할 수 있어. 저당권자도 저당권의 침해로 손해가 생기면 웃어? 물청, 부청, 손청 중에 손해가 생기면 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저당권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물론 지상권도 지상권 침해면 물부손 다 있어. 그래. 담보지상권만 없다는 거예요. 담보지상권만 손해가 생길 이유가 없으니까 손청이 없고 물부손 3개 다 있어. 그러면 저당권은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 있어 없어? 있는데 경매해보고 나서 해보기 전에도 그것만 포인트가 주의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봐.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손이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침해되었을 때 하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생겼을 때 하는 거고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는 경우에 하는 거라고. 요건이 각각. 그러므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저당권자는 경매해보고 나서 해보기 전에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침해자에게는 반드시 물부손 3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야 이거 왜 그거 있냐 물어보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저당권은 침해 전에도 손해가 생겼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해결됐지? 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문제 보자. 이제 분묘기지권인데 여러분들 분묘기지권은 내가 여기 봐라. 갑의 땅에 을이 여기다가 분묘를 아버지를 임야에다가 분묘를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묘기지권은 여러분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장사법이라고 하는데 중개사법에서 배우지?
장사법에 관한 법률이 아마 2002년도인가 이때부터 시행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 전에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한 사람도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어. 그러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는 절대 시효 취득 못해.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은,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사람은 취득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에 시행되었다면 그 후부터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다면 분묘 기지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취득시효가 안 돼. 취득시효는. 오케이? 그럼 분묘 기지권의 범위를 여러분들 교재 가져오셨어? 안 가져오셨어? 그러면 여기 봐. 그럼 분묘 기지권은 우리는 장사법에 의하면 시효 취득 못해 이제는. 근데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으면 시효 취득할 수 있는데, 시효 취득했으면, 남의 땅에다가 시효 취득했으면 여기 지료를 줘야 되는가,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 지료를. 근데 그 전에 올 그 4월 전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여기 판례였는데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땅을 샀는데 보니까 분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묘 소유자에게 야, 지료 내 그랬더니 분묘 소유자가 임마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전원 합의체 변경해서 바꿔줘 버렸다고. 그러므로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사람은 지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지료 내지 말고 파서 다른 데 태워버리라고, 이렇게 이제는. 있어야 뭐하냐고, 그런 거. 그래서 교재 가져오셨나? 교재 페이지 내가 틀린 거 몇 개 지적해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144페이지에 145페이지를 한번 보죠. 예, 분묘 기지권이, 여기 봐. 분묘 기지권이 시험에 나와버리면 다른 거 안 내거든. 근데 판례가 새로 변경된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 지문만 보시면 돼. 자, 145페이지를 봐. 145페이지에 1번.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이 책은 판례가 개정되기 전에 문제를 낸 거야. 이게 4월 달에 내버렸으니까. 그러므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마저 틀려. 여기 책 안 갖고 오신 분은 들어, 그냥.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 주지 말아야 돼, 주어야 돼?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틀렸고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고 말아버려. 올해 판례가 변경된 거 하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 통해서 해결하자고. 3번. 원래 1번 본다.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봐라.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권리 취득을 해,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을 해.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등기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산에 가보면 분묘가 다 보여, 안 보여? 모자 쓰고 있지?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 다시 해. 원래 시효 취득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245조에서 배우지 않았어? 평원공연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되는데 분묘 기지권은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냥 이해오시면 되잖아. 모자 쓰고 있으니까 산에 가보면. 2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밑줄 그으셔. 밑줄. 소유의 의사 추정. 밑줄. 소유의 의사 추정. 우리는 소유의 의사 추정에서 우리는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에 타주점이, 이렇게 타주점에다 메모하시고, 타주점이 몇 개 있었어? 직분알고 공수초, 이렇게 외워줘야 돼. 직분알고 공수초. 타주점에 해당하는 게 분묘 기지의 점유.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의 점유는 자여, 타여. 분묘 기지의 점은 타주점이잖아. 그러니까는 타주점이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된다. 틀리지 않았어. 자, 밑줄 그으셔봐.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다, 밑줄 그으시고, 소유의 의사 추정이다, 밑줄 그으시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주점이 추정이거든.
분묘기지를 조묘하는 자는 자로 추정돼 타주점이요. 그러니까 자주점으로 추정되다 틀렸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배웠던 것을 지금 기존에 배웠던 지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을 가지고 고개 까닥까닥 했다가는 나도 설명 못해. 어째 그러지? 옛날에 그 텔레비 주제에 왜 그러지가 있었거든? 그거 혹시 아나 모르겠네. 그거 갖고 여기서 해결 못 한다고. 타인이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면서 아따 내 땅이다 그럴 수는 없거든. 3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열하게 분묘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에 밑줄 그으셔. 그 기지에 소유권 밑줄 함정이라고. 소유권. 지금 우리 배우는 강의 주제가 지상권이냐 소유권이냐. 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틀리기 쉬운 지문을 내가 뽑았던 거예요. 자, 남의 땅에 20년간 아버지를 묻어놨다면 소유권 취득에 지상권 취득에. 그게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상 지상권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주의하셔.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법령 밑줄 그으셔봐. 법령. 자, 여기 봐. 분묘기지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의 문제야. 머릿속에 들어왔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안 받아 분묘기지권은? 안 받지. 법을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묘는 뭐 2평이어야 된다, 3평이어야 된다 있었잖아. 근데 분묘기지권은 그 전의 문제 아니야. 그 전에 적용되는 문제니까 장사법의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하면 틀렸다는 거 이해해버리면 엄청 쉬운 거예요. 이해했나? 고개가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지. 분묘기지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나서는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는 적어도 만약에 분묘기지권 2000년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면 2000년 후에는 분묘기지권이 없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러므로 자,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법령상 분묘 면적 제한을 초과할 수 있어. 이건 법령에 의해서는 2평이지만 분묘기지권은 이미 법령 시행되기 전에 점유하고 있었다니까. 이해하셨냐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 나오면 절대 안 틀리지. 그래서 여기서 3번에서 분묘기지권에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문제였구나.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되고,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는 전부 등기해야 되는데 분묘는 모자 쓰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그냥 분묘를 정한 경우에는 정한 대로 정해져. 근데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손들이 가서 벌초하고 이것을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의 효력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존속기간만 하나 보자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재 144페이지. 5번 안 했구나. 5번 읽어봐야지. 5번 하면 되겠네. 문제. 미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밑줄 그으셔봐. 당사자 사이의 약정 밑줄 그으셔. 당사자 사이 약정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있음 없음 해라. 두 가지 경우. 있음 없음. 그러면 당사자 약정 있으면 약정대로 정해져. 약정했으면 약정대로. 그럼 약정 없으면 5년이요. 정함이 없는 것이야. 그러면 안 돼.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틀린다고 그런 게. 그냥 분묘를 수호하고 그런 말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최단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이렇게 써. 약정이 없으면 5년이다 하면 틀리고 어떻게 해야 돼? 수호하고
봉사하면 계속된다 하면 돼. 수호, 분묘를 수호, 봉사 이런 말에 나오면 계속 우리말로 써버리자고 간다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 묘지를 가서 이 벌초하고 벌도 쐬면서 그냥 벌초하러 가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산에 가면 좋잖아. 술도 한 잔 먹으러 가고 이렇게. 그래서 벌초하러 가면 뱀도 있고 그 자연을 볼 수 있지 이런 게 자연을. 그래서 명절 때 되면 그런 멋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고향이 고창이거든. 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핑계대고 안 가고 그러는데 마음속은 있어. 마음속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해당 기간은 5년이다. 봉사하면 계속된다. 그래서 145페이지에 책 하나만 보자. 145페이지에 08번에 5번만 봐. 5번. 분묘기직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해당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이라고 보아야 돼. 보아야 할 것은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틀리지 않도록 하셔. 5년이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5년으로 볼 것은 아니고 분묘를 수하고 봉사하고 있는 동안에 존속기간은 계속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예상 문제. 분묘기지권만 하나로 낼 수는 없다고. 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관습법상 법정기상권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분묘기지권을 취조 취득한 사람 하나로 나올 수 있어.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틀렸어. 그럼 지료를 지급해야 돼. 그거 하나를 갖고 머릿속에 해서 그거 나오는 거 하나 바로 찍어버리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의 법정지상권. 문제 보자. 그러면 여기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계약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법정지상권은 우리를 엄청 괴롭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부할 때는 이런 법정지상권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페이지 77페이지를 봐. 요약집. 분묘기지권은 지료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다. 그 다음에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이렇게 아시고. 자, 법정지상권인데 7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 빈칸이 보여. 여기다가 메모 좀 하셔봐. 여기다 법정지상권에다가. 법정지상권에는 그냥 법정지상권이 있고 이렇게 구분만 해보자고. 하나는 관습법상 지상권 두 개 있어요. 우리는 법에는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쓰지 마시고 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성문법도 있고 또 모도 있고.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 불문법. 성문이니까 반대되는 개념이 문자나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우리 지금 성문법 배워. 성문법 안 배워. 뭐 211조 성문법 배워 시방. 그것도 몰랐어? 하여튼 그래도 중개사만 취득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성문법과 비교되는 개념이 문자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걸 불문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불문법. 이렇게 불문법. 그럼 관습법은 문서가 존재해 안 해? 관습법은 불문법이지.
관습법은 불문법. 그리고 우리는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흔히 법정지상권을 말하면 여러분들 책에 문제를 한번 보자. 일단 그 4번에 밑줄 그어봐. 문제 4번에 법정지상권 밑줄 그시고, 그리고 5번은 관습법상 이렇게 밑줄 그어봐. 두 개가 달라. 여러분 공부하실 때 법정지상권은 봐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전체를 다 물어보는 거야. 성문법도 물어보고 불문법도 물어보고. 그러면 이거 차이는 어떤 거냐면, 법정지상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두 개를 써버려. 하나는 저당권 실행. 여기는 또 하나는 전세권 설정자의 법정지상권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제목만 외우면 돼. 전세권 설정자의 법정지상권.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제 구분이 가. 그럼 여러분들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각각 구분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그래서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럼 그 토지에 건물 X 토지 위에 여기에 갑이 Y 건물도 갖고 있어.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야. 그래서 법정지상권만 나오면 다 같이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이 토지만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봐. 토지만. 그러면 토지만 을에게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건물 소유자 갑은 토지를 이용해야 될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겠지. 이런 걸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니까. 법정지상권. 근데 그 법이 민법에 있으면 그냥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 민법이 없는 판례가 인정하면 관습법상 지상권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민법은 뭐냐면, 그냥 외워버리고 말아. 갑이 토지도 갑의 소유이고 건물도 갑의 소유인데, 잘 들어봐. 여기서 첫째, 건물 소유자 갑이 첫 번째 을에게 네가 이 건물에 대해서 네가 전세권을 가져라라고 전세권을 설정해줘. 전세권. 둘째, 토지를 이렇게 병에게 2번 매매를 해. 그러니까 지금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잖아. 그럼 이때 갑이 건물을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주고 전세금이 5억을 받은 후에 땅을 병에게 10억 받아먹고 팔고, 그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건물은 철거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다 가서 계약서에 써버려. 그리고는 갑은 돈 받고 집사람에게 돈 주고 가서 호수에다 팍 빠져 죽어버려.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 남편 사는 게 그렇게 얼마나 장하냐고, 이렇게. 또 그런 얘기 했더니, 제발 우리 남편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갑의 약속대로 병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한다면 전세권자만 당하잖아, 지금. 그래서 이 경우 전세권자를 보호해줄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건물 소유자 갑에게, 죽어버린 갑에게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자는 거야. 이것이 이번에 설정자의 법칙. 그러니까 제목은 나중에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이 사람이 취득하는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은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잖아. 그러므로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게 당연히 인정해 주는데, 이것이 305조에 있어. 305조. 한번 써봐. 몇 조에? 305조. 이것을 설정자의 법정지상권에다 해버리면 돼. 이거는 지문이 간단해. 지문이. 자, 이제 문제 1번 보자. 4번에 1번. 대지와 건물이, 밑줄 그어봐.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지문을 딱 읽다 보면, 위아래가 동일한 소유자 이렇게 나오지? 그럼 법정지상권을 묻는 거예요, 이것은. 법정지상권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누구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세권자요, 설정자요. 여러분들 여기는 답이 간단한 거니까 설정자냐 전세권에 이것만 눈여겨서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세권자의 경우 틀려 이런 게. 설정자에 대하여. 그러면 여기서 또 누가 야 죽어버린 놈이 뭔 지상권자요? 죽었다고 권리 없냐? 죽은 사람도 권리 있어 없어? 이미 죽기 전에 지상권 취득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미 죽기 전에 지상권 취득했고 그 지상권도 상속인이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 자, 법정 지상권은 전세권자가 취득한다. 설정자가 취득한다. 그리고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빌렸으니까 그거 이해해버리면 된다고 지상권의 정의를. 그렇게 이해하셔서 설정자의 법지다 이런 거 하나쯤은 나와요. 이런 거. 요거는 끝내버려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이 토지 건물 갖고 있는데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든가 아니면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주었더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저당권자 을이 토지를 경매해. 토지만 경매했더니 을 다시가 토지를 경락받아.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지금 누구냐면 건물 소유자는 갑이지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자의 경매로 자 여러분들 저당권자의 경매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 주는 게 이것도 법정지상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경매로 달라지면 법지 이렇게 오면 돼. 그러면 이제 전세권 설정자는 빼버리고 쉬운 거니까 저당권자의 경매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그냥 다 같이 법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자.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여기다가 가압류 등기를 했어. 그럼 가압류권자가 경매하면 이것을 가압류권자가 경매하면 다 같이 강제경매. 만약에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강제경매라고 그래. 임의경매라고 그래. 경쟁매매. 경매가 뭐냐면 경쟁매매인데 경쟁매매는 두 개 있어. 담보물권자가 하는 경매를 임의라고 붙이고 담보물권이 없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한다고. 그래서 강제경매 두 가지가 있는데 저당권자가 하는 경매는 무슨 경매요?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자. 자꾸 나오니까. 자, 페이지 몇 페이지로 하냐면 147페이지. 147페이지에 11번에 그냥 용어만 한번 봐. 147페이지 11번에 1번에 가압류 및 본압류 및 강제경매 보여 안 보여? 강제경매라는 말이 나온다고 이런 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강제경매는 저당권자의 경매예요. 저당권자가 아닌 사람이 경매예요. 이렇게 거기다 밑줄 그으셔. 저당권자가 아닌 경매 이렇게 써버려. 그러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무슨 경매라고 하고? 임의경매. 저당권자가 아닌 자가 경매 신청했으면 강제경매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러니까 경매는 다 같이 임의경매, 강제경매. 그러니까 개념은 들어왔나? 그럼 여기 봐. 가압류권자가 가압류 해놓고 일단 가압류 신청하면 가압류는 어디다 신청해? 등기소에 가서 법원에 가서 법원에다 신청하잖아. 그럼 법원이 청탁을 해. 등기소에. 가압류 들어왔으니 채권이 얼마 받을 돈이 있으니까 등기 좀 해다가 촉탁. 그래서 여기다가 가압류 등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압류 하려거든 판결 받아야 돼. 법원에 판결 받아서 이제 판결에 의해서 경매 신청한다. 이것을 가압류 해놓고 승소 판결 받아서 그래서 지금부터 경매 들어간다. 그럼 경매 들어가면 경매 신청하면 또 촉탁을 해.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지금부터 경매 들어갈 텐데 그렇게 촉탁해라라고 그러면 경매 등기를 하는 거예요. 경매 등기.
이것을 다 같이 경매 등기가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 이런 말을 써. 이해해봐. 다 같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압류가 뭐냐면 압류가 처분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단계를 압류라고 그래. 그 절대 못 팔아먹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가압류도 있고 압류도 있는데 원래 압류 등기에는 세무서에서는 등기를 압류 등기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가압류 등기, 압류 등기,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개념이 들어왔나? 다시 한번 가압류 등기, 압류 등기.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유치권 때문에 그래. 가압류 등기나 압류 등기 전에 여기가 만약 유치권이 먼저 있었어. 압류 등기가 있었다고. 여기 압류 등기. 압류 등기 전에 유치권을 성립한 사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일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런데 경매 신청했더니 경매 등기가 돼버리잖아. 이거 경매 등기가 되면 그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대항 못해. 이렇게.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압류 등기. 어디서는 등기라고 압류 등기는? 세무서. 세금 받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는 우리가 채권 돈 받으려고 하는 등기. 그럼 경매 하려거든? 다 세무서에서 압류 등기 해놓고 바로 경매 등기 해야 돼. 법원이 지금부터 경매 들어간다, 집행 들어간다, 라고 경매 등기를 하는 거예요. 촉탁을 해, 법원에다, 등기소에다가. 그럼 이게 경매 등기라고 해. 따라서 여러분들은 압류 등기하고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은 같아, 달라. 다르다, 이 말이야, 개념을. 그래서 압류 등기.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말이 같아, 달라. 달라.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 그때는 언제예요? 이가연.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만 하지 말고 머리를 돌려.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오잖아, 시험이. 여러분, 어려워. 다시 한번. 가압류 등기. 압류 등기. 그 다음에 경매 등기.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 가압류하고 압류는 달라. 가압류는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돈 받으려고. 압류는 누가 해? 세무서. 경매 등기는 누가 해? 물론 다 법원이 등기관에게 등기하라고 촉탁해서 등기관이 하겠지. 이렇게 다 등기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이것을 강제경매라고 그래. 그래서 저당권자의 경매로 인한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은 강제경매라는 말을 써? 안 써? 안 쓴다니까. 다시 한번 저당권자의 경매. 그럼 무슨 경매? 임의경매. 그럼 이제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갑과 갑이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는데 갑의 채권자 을이 이 토지에 가압류 등기했어. 그러면 가압류 등기 해놓고 판결을 받아서 경매 등기를 한단 말이야. 경매 등기 해놓고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을로 달라졌다고. 그러면 우아래의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이유가 저당권자의 경매요, 저당권자 아닌 자의 경매요. 그러면 그때는 뭘로 붙인다고? 그때는 관법지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그럼 이번에는 요것만 하고 쉬자고. 갑이 동일인 소유였는데 토지를 을에게 증여했어. 증여. 토지를 이렇게 증여해서 우아래가 달라졌지. 토지를 증여해서 우아래가 달라졌어. 법지요, 관법지요. 저당권자 경매 아니잖아. 저당권자 경매 아니면 다 뭐요? 관법지. 어디? 갑과 을이 토지 공유자였어. 공유. 그리고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공유물을 분할하다 보니까 우아래가 달라졌네. 분할하다 보니까. 가장 공유물 분할로. 우아래가 달라졌으면 법지요, 관법지요? 관법지, 이제.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경매가 아니면 다 뭐라고 붙인다? 관법지라고. 5분간 쉬었다 합시다.